예, 안녕하십니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하승학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박선인 선생님이 준비하신 PPT 이런 게 없고 자료를 보시면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목은 이제 지역 대표성 관점에서 본 선거제도 개혁인데, 뭐 이제 선거제도 지금 개혁 관련돼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어떤 부분을 좀 짚어서 봐야 될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 그 판단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그 정치학자로서 전공이 이러한 뭐 선거제도라든가 뭐 의회 이런 쪽이 아니라, 정치제도 쪽이 아니라 원래 제 전공은 이제 여론이고, 근데 이제 여론 이제 투표 행태 이런 거를 공부하다가 이제 이쪽 그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제도 관련된 논의를 접했을 때 이제 첫 느낌으로선 당연히 이제 안 해본 거니까 생소하다라는 이제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한 두 가지 정도의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하나는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복잡한 내용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선거제도 개혁에 관련된 논의는 이미 너무 많이 복잡한 단계로 진화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단순히 개념어 몇 개를 나열을 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갑시다라고 해서 여론의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좀 어렵다라는 이제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정치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는 매우 치밀하게 빠짐없이 꾸준히 논의가 되어 왔다라는 사실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내용이고, 그리고 복잡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빠진 부분 없이 논의가 됐는데, 아직도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복잡한 그리고 충분히 검토된 여러 가지 제도적 대안 중에서 어떤 대안이 사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선거제도보다 더 나은지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잡하다. 두 번째, 이미 논의가 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한다면은 아마도 이제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거나 몇 년 전 했던 얘기 다시 반복하는 그런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25페이지에서부터 이제 뭐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밑줄로 쳐놨는데요. 복잡함이 이제 선거제도의 이제 특징이기 때문에 사실 우선시하는 원칙과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방향성 없고 원칙 없이 중구난방으로 나는 이게 필요하다, 이쪽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열을 하다 보면 이건 절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고, 우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기 중에서 그러면 이제 하기 전에 그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라는 거에 대한 합의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 이 얘기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목표 중에 몇 개는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나중에 하자. 대신 요런 거 중심으로만 우선 얘기를 해보자라는 식으로 몇 개의 원칙을 포기하고 몇 개의 원칙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그래야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서의 선거제도 개혁이 마련되는 것이지, 모든 목표를 다 이루겠다라는 식으로 달려들면 이건 절대로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 결론이 날 리는 없다라는 거에 대한 나름 이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선거제도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시하는 원칙과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은 선거제도 개혁만 되면은 정치권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건 제가 봤을 때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제 개혁도 있고, 정당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선거 정당 말고 다른 부분이 뭐 미디어라든가 이런 게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고, 사실 정치권의 문제는 매우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을 제대로 하면은 모든 정치의 문제들이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상당히 곤란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개혁 중에 하나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개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이룰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또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거제도 개혁의 논점을 흐리는 이제 거대 담론들, 요즘은 조금 이제 그 선거제도 관련된 논의들이 좀 그 미시적인 차원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거대 담론들이 조금 상대적으로는 덜 들리는데,
뭐 4년 전만 해도 선거제도 개혁 이야기를 할 때 뭐 이걸 결국 내각제로 가야 되냐, 이제 뭐 이런 그 정부 조직 개편 이런 쪽까지도 연결을 해가지고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제가 봤을 때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선거제도 개혁은 개혁이고, 그 다음에 정부 조직 개편은 그것도 별도의 문제고, 물론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거를 하나의 틀에서 논의를 하다 보면은 초점이 흐려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 생산적인 토론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가 참 중요한데요. 다 아실 겁니다. 뭐 어느 나라식의 선거제도는 이렇고 다른 나라는 선거제도가 이런데 이거를 우리에 맞춰서 이렇게 좀 바꿔서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시고, 사실 어느 정도 그게 일리는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맥락에서 논의되는 것들은 다 모형이에요. 선거제도의 모형이고, 어떤 선거제도를 우리가 채택을 하건 그 선거제도 모형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될 때가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실제 어떤 특정 선거 제도를 도입을 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만 현실에서 발현하리라는 보장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완벽한 선거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두 번째, 긍정적인 효과만 가지고 오는 선거 제도라는 건 존재할 수 없고, 모든 선거 제도는 다 장단점이 있고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가 다 있는데, 우리가 선거제도 논의, 개혁 논의를 하면서 어떤 선거제도 이런 쪽으로 나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심정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아, 나는 이 제도를 지지해. 이 선거제도가 좋아. 그러면 이 선거제도의 좋은 점만 이야기하세요. 근데 조금만 찾아보면 그 선거제도가 뒤틀리면 어떤 부작용이 나오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이미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제도가 어떤 특정 제도가 있으면은 이 제도가 갖는 긍정적인 면이랑 부정적인 면 중에서 어떤 부분이 현실에서 발현이 될 것인지를 우리가 해보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선거제도 장점이 현실에서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뭐 이런 제도로 하면은 기득권 양당 제도가 없어질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정치인들은 그렇게 만만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뭔가를 제도를 만들면 그 제도를 어떤 식으로든 오용, 악용, 왜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4년 전에도 봤지만 뭔가 제도를 만들었는데 위성정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가는 걸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도 지난번 제도보다는 페이퍼상으로는 나을 수 있지만 실제로 적용을 하면 어떤 식으로 왜곡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페이지 가면, 그럼 이제 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그 원칙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선거제도를 어떻게 마련해야 되냐, 이런 이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개념은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비례성, 그다음에 책무성, 대표성,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각각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이제 26페이지에 제가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비례성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후보 혹은 정당을 선택한 비율만큼 국회의원이 선출되어야 된다. 뭐 4년 전에 했던 뭐 연동형, 준연동형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고, 그 전에 했던 선거제도는 사실 비례성이 없는 것이 이제 병립형으로 했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뽑아도 이제 그 비례대표가 전체 유권자의 그 특정 정당에 던진 그 표에 비례해서 이제 배분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적은 대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정당이 전국 단위에서 총 20%에 달하는 유권자의 표를 확보하면은 그 정당은 전체 국회의석에서 20%를 차지하게 하는 게 맞다. 이게 이제 비례성의 이제 논의고. 두 번째, 책무성이라는 거, 이거는 사실 선거제도 개혁하면 논의하면서 별로 얘기가 안 되는데요. 어카운터빌리티. 이거는 선출직 공무원이랑,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랑 유권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례대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비례대표가 문제가 뭐냐면은 유권자들이 비례대표가 누군지 몰라요. 특히 이제 그 개방형 명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폐쇄형 명부, 정당에서 알아서 이제 그 비례대표 후보들을 정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정당,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선거 결과,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비례대표가 15번까지 뽑혔다는데 그 15명 중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카운터빌리티, 책무성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냐? 이거는 영국처럼 완전히 다 소선거구제로 하면 100% 소선거구제를 하면 오히려 이제 어카운터빌리티라는 부분은
이제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대표성은 이제 국회 구성의 유권자 집단이랑 유사해야 된다라는 건데 예를 들자면 국민의 50%가 여성이니까 50%의 국회의원이 여성이어야 된다. 국민의 30%가 정치적으로 보수니까 국회의원의 30% 정치적으로 보수여야 된다. 전체 국민의 1%가 장애인이니까 국회의원의 1%는 장애인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 대표성 관련된 논의, 지금 우리 토론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지역 대표성. 한국에서는 이런 대표성 논의가 사실은 젠더, 세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준으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논의되는 선거제도 개혁 관련된 대표성 논의는 지역 대표성 쪽에만 좀 초점이 약간 기울어져 있다는 거는 좀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비례성, 책무성, 대표성 하나하나 다 보면 일리가 있어요. 다 일리가 있습니다.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필요해. 책무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필요해. 대표성 높이는 선거제도 필요해. 이거 다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설득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세 개의 원칙을 다 만족하는 선거제도는 없다는 겁니다. 이 세 개의 원칙을 33%씩 만족시켜주는 선거제도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심지어 이론적으로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세 개의 원칙 중에 어떤 원칙을 우선으로 우리가 해야 되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 세 개의 원칙 중에 어떤 원칙을 우선으로 한다면 나머지 두 개의 원칙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정 정도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무성은 이미 포기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지금 논의에서 그럼 비례성이랑 대표성 중에 그러면 어느 것을 더 우선시해야 되냐? 이런 방향성이 정해져야 저분은 나랑 약간 의견이 다른데 저분은 나는 대표성을 좀 더 중시하는데 저분은 비례성을 좀 더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나는 그 반대구나. 그럼 이제 이 둘 사이의 접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럼 비례성과 대표성을 각각을 100%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선거제도 말고 그 두 개를 어느 정도 충족하는 절충안이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논의가 돼야 좀 생산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이론적인 얘기인 게 이걸 모르시지 않죠. 지금 선거제도 개혁 논의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각자 이제 마음속에 비례성이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대표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둘 다 중요하니까 한번 섞어보자. 그래서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 원칙들을 절충하는 선거제도들을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문우진 선생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제 마련한 이제 표인데 2023년 올해 3월까지 국회에서 국회의원 개인 자격으로 이번에 선거제도는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요 라고 이제 제안하신 분들의 그 법안들을 선거제도 개혁 법안들을 정리해 보면은 이 정도가 돼요. 전재수, 이탄희, 김영배우, 민영배우 쭉 이렇게 해서 이제 의원 이름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각각 어떤 내용을 하는지 선거제도, 그다음에 선거구, 의원 정수, 하위 선거구, 그다음 명부는 비례대표 명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쭉 적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제가 지금 말에 어폐가 있는 게 이게 정리라고 보기에는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 수많은 안 중에서 뭐가 우월한 안이고 뭐가 열등한 안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다 일리가 있습니다. 정치학을 전공한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유권자들은 이게 이해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우리가 10몇 안을 보고 전문가 자격으로 봤는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이걸 유권자한테 설득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복잡한 나머지 이제 28페이지를 가시면 이제 정계특위에서 한 몇 주 전에 그 워크숍을 하고 몇 박 며칠 워크숍을 한 다음에 이제 성과를 얻었다고 해서 브리핑을 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그 카피 앤 페이스트한 대로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 정계특위 워크숍 성과를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대충 4가지 안 정도로 지금 논의의 범위를 압축을 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선거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결합, 두 번째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세 번째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결합, 그리고 전면적 비례대표제 또 한번 고려를 하겠다 이런 식의 4개로 이제 정리를 했다라고 했고, 조금 전에 이제 한 기자님이 보내주신 문자에 따르면 이제 예상대로 4번째 거는 이제 삭제하고 앞에 3개를 중심으로 지금 논의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한 번 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29페이지 윗부분에 제가 이제 굵은 글씨 밑줄도 쳐놓은 대로 가장 아마 우려해야 되는 지점은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 유권자라고 하면 이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 개혁에 조금은 관심이 있지만 우리처럼 자세히 제도를 들여다보지 않는 그냥 일반 유권자, 이런 이제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그럴 텐데, 그 일반 유권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게 우리는 빼놓고 그들끼리 논의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말로는 기득권 타파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기득권 강화를 위해서 꼼수가 발현이 되는 그런 선거제도 개혁이 아니겠냐라는 의심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의회에서, 국회에서 논의되는, 국회 시민단체 정당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개혁안들을, 그 의미를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득권이 강화가 되는데, 뭔가 왜곡이 생기는데, 이 왜곡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제도를 이제 제안을 한다. 근데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현행 선거제도보다는 이런 점에서 우월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국민들한테 직접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론 전공자로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복잡한 선거제도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론조사에다 그냥 무차별적으로 물어봐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갑자기 전화 받아서 여론조사입니다. 첫 번째 질문, 비례대표제를 선호하십니까? 뭘 선호하십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비례대표제 좋다고 그러던데, 비례대표제가 아니라고 그러던데, 이런 인상에 기반을 해서 얘기를 할 뿐이지 이걸 진정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일반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한테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3개로 요약을 했다. 4개로 요약을 했다. 오케이. 그러면 3개, 4개 뭐 이런 식으로 요약을 했으면은 그 각각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일반 유권자들한테 알릴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들의 뭐 완벽한 동의를 얻겠다는 건 아니고, 최소한 자 이게 이런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사실 의심하는 게 뭐냐면요, 여론조사 보면 항상 우리나라 국민들은 절대 국회의원 정수 늘리지 말자고 얘기해요. 근데 국회의원 정수를 정치학자들은 다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거의 다. 이게 뭐냐? 알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반 유권자들이 지금 충분히 알지 못하는 거 아닐까? 왜 정치학을 전공한 정치학자들의 대부분은 지금보다는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국회의원은 절대 늘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 근데 이걸 정치인들이 이용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아니 여론조사 보니까는 국민들은 절대 국회의원 숫자 늘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 의견을 따라서 마치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의 눈에는 자신의 기득권을 그냥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늘어나면, 국회의원 숫자 늘어나면 자기 기득권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의 국민의 여론이 진짜 여론이고, 어느 정도는 별 생각 없이 이야기한 거를 정치인들이 악용 왜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이제 그거를 위해서는 사실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공론조사와 같은 어떤 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지금 정계특위에서 뭐 나름 예산을 마련을 해가지고 4월달에 공론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지만 3가지 정도 뭐 아니면 2가지 정도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선거제도 개혁안의 장단점을 이야기해 줄 전문가를 정계특위에서 섭외를 하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를 모집을 해서 이제 그들에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장단점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온 공론조사에 참여하신 일반 국민들이 소집단 토의를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리고 그 수기를 바탕으로 어떤 제도가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하면은, 그럼 그걸 뭐 이제 그걸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 그걸 참고를 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라는 그런 식의 지금 아이디어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건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의 이제 진행 방향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30페이지에
그 4년 전에 이제 뭐 선거제도 논의를 했고 그게 뭐 다 아시는 대로 뭐 위성정당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서 또 그다음에 또 국회의장님께서 또 개인적으로도 이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갖고 지금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요번에 이제 선거제도 개혁을 했을 때 이게 또 4년 후에 다시 얘기가 될 거라는 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될 부분이고 계속 이제 이거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서 가장 이상적인 제도를 만들고 이걸로 뭐 한 30년 가자, 100년 가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어떤 식으로든 개혁은 하되 지금 개혁을 하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4년 후에 또 얘기가 될 거고 그 4년 후에 또 얘기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논의가 될 거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번에는 이거부터 그 다음에는 이거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년 전 연장선상으로 봤을 때 논의의 연장선상으로 봤을 때 뭐 대표성 중요하고 뭐 이제 책무성 중요하지만 이 비례성 관련된 거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4년 전에 비례성 논의하다가 지금 준연동형을 만든 건데 근데 그걸 갑자기 또 이제 집어치우고 지금은 또 완전히 새로운 얘기를 하고 그럼 또 4년 후에 또 이제 4년 전 얘기 집어치우고 또 다른 얘기를 할 거고 이런 식으로 끊어지는 방향 끊어지게 그러니까 연속성 없이 이제 그 개혁에 대한 논의가 끊어지면은 별로 생산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의도를 하건 의도를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대표성 증진에 관련된 그 우선순위를 정해 놓으셨다 하더라도 그래도 항상 그 비례성 관련된 고민은 조금 하시면서 얘기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선거제도 개혁이랑 정당 제도 개혁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당 개혁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하기 때문에 논의에 초점을 흐리지 않기 위해서 정당 개혁 관련된 논의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긴 한데 뭐 일부러라도 근데 사실 그냥 평시에 선거제도 개혁, 정당제도 개혁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먼저 해라 그러면 저는 정당제도 개혁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공천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당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선거법 제도에 관련된 이제 논의가 되는 게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예,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투 트랙으로 선거제도 개혁, 그다음에 뭐 정당제도, 정당법 개혁 이거는 항상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끝나면 이제 뭐 선거 내년에 치르고 나서는 몇 년 동안 또 이제 잠잠할 텐데 그때가 아마 이제 정당법 개혁에 관련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